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원특강 현대시 7강 박목월의 그 층층기하고 이대음의 동그라미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동영상을 좀 많이 못 찍고 있는데요. 음, 지금 꼭 찍어야 될 게 있거든요. 아, 질문으로 정리하는 국어 공부법 마지막 파이널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네요. 자, 어쨌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의 시들은 아니어서요. 빨리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아이고, 음,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문제의 보기에 들어있는 작품에서 잠깐 볼게요. 왕모월의 층층계와 이대음의 동그라미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셈이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되는 층층계는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였다 그랬습니다. 형태적 유사성을 착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작품을 묶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또 자식의 목소리를 통해 진술되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는 좀 더 범위가 커요. 그래서 해설이 조금 더 작습니다. 범주가.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봅시다. 적상가옥 구석의 짤막한 층층기에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그랬습니다.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 뭘까? 이제 화자의 어떤 직업이라고는 할까요? 이 부분이 일단 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적상가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적산 문제는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적산은 이제 적분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착취해서 모았던 재산들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이제 적산 가옥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적산 가옥 문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굉장히 그 민감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적산 가옥 문제입니다. 적산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적산가옥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가 갓 지난 시기. 40년대 후반이거나 50년대가 이제 작품 시대적 배경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층짜리인가 봐요. 층층계가 있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 형태적 유사성, 원고지와의 형태적 유사성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유발시키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어, 화자에 이제 정서가 노출된 건데, 그죠? 정서가 이제 공허감이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공허감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 공허감이죠. 어,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느끼는 공허감 같은 거. 저희처럼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쓰고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허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박목월 시인 정도 되면 원고료가 좀 돼요. 그래서 아주 가난할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1950년대의 작가들에겐 그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당시에 어떤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21세기 현대사에서도 전업 작가가 숫자도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전업 작가가 벌어들이는 돈, 특히 시인이라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공허감, 뭐 이런 것이 이제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작가도 살아야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대.
또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놨네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겠죠. 제일 먼저 꼽은 걸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표현된 것 같아요. 지금은 공락금이라는 게 없죠. 의무교육이고 학원 국가에서 그 다 교육을 하니까. 옛날에는 초중고 다 그 학비를 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노란 약간 똥색 봉투, 이렇게 짙은 똥색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향대는 땔감이라던가 뭐 식량 같은 그 생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비. 그래서 가난한 생활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으면 그게 나의 용돈이 되는 거죠. 내가 사용할 돈이 되는 건데 이걸 맨 마지막에 해놨고 거기다가 이제 가벼운이라고 하는 관용어를 써서 남는 돈이 얼마 안 된다. 경제적으로 좀 궁핍함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밤 1시 혹은 2시,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본가족은 잠이 깊다. 그래서 여기다가 왜 이렇게 점을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데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를 사실 조금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화장실이 아래층에 있는 모양이죠. 아래층은 단칸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온 가족이 잠이 깊다. 그래서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고요. 그걸 보고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입니다. 정서 표현 항상 주의하셔야 되니까.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일단 서글프다는 정서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온 가족은 잠자고 있는데 나는 잠잘 시간에 깨어서 일을 하고 있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서글픈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무심한 평안.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무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무심한 것이 뭐야? 평안함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죠. 별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별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그런 약간 좀 역설적인 그런 어떤 발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한테 신경 안 써주고 지들끼리 그냥 푹 퍼져서 자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느껴지고 아 우리 오늘 아무 일도 없었구나. 우리 하루를 잘 버텨냈구나. 어떤 이런 어떤 평안함이에요. 아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 같아요. 일단 주체는 나죠, 그렇죠?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생활 공간에서 만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뭔가 책임감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층층계를 밟고 올라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층층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뭐 딱 이런 모양이겠습니까만은 이런 모양이면 이게 원고지를 이렇게 세우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고지. 그러니까 층층계를 밟고 2층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원고지에다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괄호를 해놓고 이랬어요. 사닥다리를 밟고 똑같이 그러니까 층층이를 밟거나 마찬가지겠죠. 사닥다리를 밟고 이렇게 이제 대비되면서 대비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원고지 위에서 원고지 이건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과 내려온다는 표현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지금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들이 편안히 잠잔 모습을 보면서 아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요. 하지만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볼 건가는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맥락상 보면 이건 어떤 그 작가의식 또는 어떤 그 작품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이 잘 안 써지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신의 삶의 좀 지치게 되는 거, 힘들어하는 모습,
뭔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일을 해야 되니까 2층에 올라가서 좀 원고지를 딱 대하고 있는데 그 원고를 대면서 막 글이 잘 써지면 좋죠. 막 멋진 글들이 팍팍 나오고 그러면 팍팍 나오고 신나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특히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은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안 써지고 뭔가 잘 안 될 때 막 힘들고 좌절감 느끼고 이런데 약간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이렇게 딱 오버랩되는,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생활인으로서의 어려움과 또 예술가로서의 어려움이 같이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뭐 대꾸로 볼 수는 없지만은 대꾸적인 형태를 취하고 층층계를 받고 사닥다리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간다, 지쳐 내려온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당연히 이 수척한 얼굴은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일 테고 뭐 생활인으로서의 자신 또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이에요. 근데 이제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만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드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수척한 얼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도 뭐 아버지이긴 한데, 저도 수척한 얼굴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낀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 또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사랑 같은 것들도 같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척하고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포름족족 얼어있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별표로 하나를 띄고 마치 후일담 비슷하게 그 마지막 연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출제여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를 해보세요. 어쨌든 자식들이 지금 뭐예요? 얼어 있구나 그랬습니다. 얼어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게 자는 건 아니죠. 더구나 지금 다다미 땅이니까 그죠? 적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일본식 가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가옥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을 떼면 바닥에서부터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돌이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좋은 잠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다다임방이니까 저 온도를 떼지 않으니까 배지가 같은 걸 뗐겠죠. 난로 같은 거를. 그죠? 그러니까 밤이고 이러니까는 그게 다 식어가지고 아마 지금 추운 상황인가 봐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했고 날무처럼 생무 있죠, 생무. 무 알죠, 무. 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요 무가 요 끝부분 있잖아요. 음? 요 끝부분이 약간 그 포rom에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빛이 나요. 요 부분을 지금 포럼 쪽쪽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요. 왜 우리가 추우면 피부가 이렇게 푸르스름해진다 그러죠. 어? 얼어가지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막 얼어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우면 잠 못 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볼 때, 자식들을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미안함 같은 것들이 이 안에 같이 좀,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쑥tuk 해설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 작품은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화자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다. 그랬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던 화자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잠들어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2층에 올라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팽팽한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낀다. 그렇게 뭐 팽팽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박목월 시인쯤 되시는 분이라면 글쎄요, 다른 시인들이 느끼는 가난과 고통에 비해서는 풍족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글은 써도 가랑비처럼 공허감으로 몰려와 화자는 스스로를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고개사와 같다고 느낀다. 그냥 글에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뭐 아주 출제 요소가 좀 많은 부분 작품은 아니어서요. 간단하게 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이대음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출제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내신 준비해야죠. 그렇죠?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갈무리를 하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되게 재밌죠?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둥글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바꿔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관적 변형이 여기에 들어 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했다 하는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난가가 된다. 재밌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사투리인데 글쎄요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네요. 전라도나 충청도 사투리일까요? 아니면 곧 경계에 있는 사투리?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중간쯤에 있는 사투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 뭐예요? 엄마가 하는 말 온가 강가 장가 상가 그 다음에 밤낭구, 그 다음에 한가, 된가, 그 다음에 강가, 그 다음에 난가,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죠?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예요? 받침에 전부 다 이응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갖다가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강가, 난가, 단가, 란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여기서 볼까요? 떠받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머니의 어떤 성품이나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표현해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사실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다른 것들은 일단 가족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가족들을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아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배려심이라던가 또는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좀 같이 녹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삶의 자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품까지도.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이걸 도치로 봐도 될까 싶어요. 뒤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거를 일종의 도치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아니야,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이렇게 가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치 가능성 뭐죠? 어쨌든 간에 자,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다 그랬으니까 정말 흙 속에서 막 살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현재와 미래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무장은 점점 더 이런 뜻이에요. 사투리예요. 무장 이거 뭔가 전라도 사투리인데. 무장 그래야 우리 할머니 어릴 때 그랬는데. 자, 허리가 굽어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여기 그러니까 C자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되겠죠.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는 요 이제 C자의 열린 구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이렇게 허리가 너무 굽으셔가지고, 알죠? 그죠? 허리가 너무 굽어가지고, 어?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다니는 할머니. 이상한데, 그림이? 어? 자,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자식들에 대한 희생, 배려. 어?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는 쏟아질 것이다 라는 데서 자, 미래까지 연결될 것이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자식들에 대한 사랑, 자식들에 대한 어떤 배려, 희생,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까요? 어쨌든 저는 희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살리는 것들이라는 게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점점 머리가 발에 닿아서 둥그러지고 그 다음에 C자에 열린 구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늙어서 허리가 굽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걸 통해서 뭔가 살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식들이다든가 아니면 뭐 농작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살린다고 했으니까요. 자,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이제 뭐 우리들이란 자식들이겠죠, 그렇죠?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손 살아라이 당부를 한다. 왜 한사코란 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인의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은 실수인지 궁금해지네요, 좀. 원래 한사코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느낌이잖아. 억지라기보다는 막,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선도선 살아라이 하고 누구한테 당부를 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당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맨 처음에도 그렇죠?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 딱 정확하진 않지만 수미상관적인 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특 해설 간단해요. 그냥 이 작품은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노래한 시이다. 어머니의 말투에는 이응이 들어있으며 어머니의 모습은 허리가 굽어져 동그라미에 가까워지고 있다. 동그라미에 가까운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시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삶과 닮아있다 그랬습니다. 곧 5월이 오네요. 가족들의 달. 여러분들은 어린이날이 더 반가울지 어버이날이 더 반가울지는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다 힘든 저한테는 어린이날도 힘들고요. 어버이날도 힘들고요. 예, 스승의 날도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5월이 다가오는데요. 부모님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고요. 구독 좀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안녕.